안녕하십니까. 하늘의 섭리를 본 한국사 6강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글에 대해서 한민족의 창조성과 우수성을 소개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올리려고 합니다. 한글은 1908년 주시경을 중심으로 국어연구학회가 만들어졌으나 일제의 탄압에 못 이겨 바로 배달 말글 못음으로 이름을 고친 후에 1913년 4월에는 다시 그 이름을 한글모로 고쳤습니다. 이때부터 한글이라는 이름이 쓰이기 시작한 듯 하며 널리 쓰이게 된 것은 1927년 한글사에서 펴낸 한글이라는 잡지에서부터입니다. 한글의 한은 하나 또는 큰의 뜻이니 우리 글을 언문이라 낮추어 부른 데 대하여 훌륭한 우리말을 적은 글자라는 뜻으로 권위를 세워준 이름입니다. 이는 세종이 정음이라 부른 정신과 통한다 할 것입니다. 한글의 각 글자의 이름을 보면 정음을 만들던 당시에 한글 낱글자들을 무엇이라 불렀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지금 부르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등의 이름이 문헌에 처음 나타난 것은 16세기에 나온 최세진의 훈몽자회에서입니다. 최세진은 히읗을 없애고 나머지 27자를 첫 소리에만 서있는 8글자, 첫 소리 끝 소리에 두루 서있는 8글자, 가운데 소리에만 서있는 11글자로 나누고 2와 3에 대해서는 징과 같은 이름을 붙이고 1에 대해서는 지, 치, 히와 같이 한 음절 이름을 붙였습니다. 첫 소리로만 서이므로 첫 소리로 서인 예만 보인 것입니다. 1933년 조선의학회에서 한글 맞춤 통일안을 내면서 모든 다소리 글자는 받침으로 쓸 수 있음을 밝힘과 동시에 1과 2처럼 두 음절의 이름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훈민정음 창세 당시의 28글자 가운데 지금 쓰이지 않는 허나 시 같은 이런 이름은 지워지지 않았고 이응과 허의 구별이 없어짐에 따라 그 이름도 하나로 통일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글 창제의 역사적 의의를 살펴보면 인류의 참된 역사는 인류의 사용하는 역사의 기록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기록이 없는 시기는 역사 시기가 되지 못합니다. 훈민정음이 만들어지기 전에 우리나라에도 언어의 기록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삼국사기나 삼국유사는 말할 것도 없으며 수많은 비석문을 비롯하여 개인의 문집에 이르기까지 많은 기록들이 있습니다. 한자를 빌려 우리말을 적어 놓은 기록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록들은 우리의 할아버지들의 선조들의 살아 움직이는 모습을 바로 전해주기에는 부족한 점들이 많아 있었습니다. 한 언어는 그것을 모국말로 하여 자라는 결의 생각하는 방식을 좌우하는 신비한 힘을 가졌습니다. 여러 민족의 생각하는 방식이 모두 조금씩 다른 것은 여기에도 원인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한문은 그 어휘나 문법의 체계에 있어서 중국의 말이지 우리말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 선조들에 대한 한문으로 된 기록은 바로 우리의 눈에 비친 그들의 모습이 아니라 중국 사람의 눈에 비친 조상들의 모습을 그린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그들의 살아 움직이는 참된 모습은 여기에 좀처럼 나타나지 않습니다. 한편 우리말을 한자로 적은 기록들은 그 양이 매우 적을 뿐 아니라 그것마저 기록 당시의 언어를 복원하기가 무척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조상들에 대한 참된 기록은 훈민정음 창제 이후로 보아야 합니다. 그때부터 우리 조상들의 살아 움직이는 모습이 우리 눈에 비치게 되며 그 생생한 감정의 움직임을 바로 피부로 느끼게 됩니다. 여기에서부터 참된 역사 시기가 열리며 참된 국문학이 시작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말 자체의 모습을 알려주는 것도 훈민정음이 만들어지고 난 뒤로부터였습니다. 훈민정음 창제는 참된 우리 결의 역사 시대의 출발을 의미하는 우리 결의 역사상 가장 중요한
한 획을 긋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세종대왕 때 어문 정책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세종대왕 때의 언어관은 바른 정치는 바른 소리에서 나온다는 성리학의 그것과 동일한 것이었습니다. 즉, 올바른 소리를 모르고서는 성인 지도를 제대로 따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사상이 형성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책은 소옹의 황극경제서와 홍무정운이었습니다. 이 두 책은 모두 그 이전 운서의 음이 어느 한 지방의 음만을 대표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중국 어느 지방에서나 통할 수 있는 정음이 확립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러한 언어관에 따르면 언어의 방언적 분포나 변천은 잘못된 것이고 고쳐져야 할 것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따라서 국민정음의 창제에는 비단 고유어의 표기 수단을 만든다는 실용적인 목적뿐만 아니라 바른 소리를 가르친다는 목적도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훈민정음을 만든 뒤 시행한 최초의 여러 가지 사업 가운데 상당히 비중이 높았던 동국정운과 홍무정운 역훈의 편찬에서도 드러납니다. 동국정운은 그 당시 우리의 한자음을 중국음과 비교해 볼 때 왜곡된 것으로 파악하고 그것을 바로잡을 목적으로 편찬된 것입니다. 물론 바로잡는다고 해도 완전히 중국음으로 돌아갈 수는 없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하지도 않았지만 이러한 목적 때문에 동국정운은 당시의 현실 한자음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게 편찬되었으며 당시의 중국음에 근접시키려는 노력을 담고 있었습니다. 요컨대 동국정운은 당시의 한자음을 통일시키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이나 현실 한자음과의 거리로 인하여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결국 30년 만에 쓰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홍무정운은 명나라 홍무제가 중국의 한자음을 통일시키려는 목적으로 편찬한 책이었는데 동국정운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인위적인 노력은 성공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세종조에는 이 책의 음을 중국의 표준 발음으로 믿고 있었고 따라서 홍무정운 역훈은 중국 표준 발음을 교육시키려는 목적으로 편찬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보면 정음 사상이 훈민정음을 창제하게 한 동인중의 하나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또 건국 초부터 인근 여러 나라와의 외교 관계가 중요한 국가 시책의 하나로 대두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외교 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외국어에 능통한 역학자들의 통역하는 사람들의 양성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조정에서는 1393년 9월 사역원을 설치하여 인재를 양성하였습니다. 이곳에서는 사학이라 하여 한학, 몽학, 외학, 여진학을 교육했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한학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외국어를 공부하는 데에는 정확한 발음 기호가 필수적이었고 이러한 필요에 부응한 것이 훈민정음이었습니다. 훈민정음과 그와 관련된 사업, 즉 동국정운 등의 편찬과 여러 가지 번역 사업을 여러 신하들의 반대로 공식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웠던 세종은 여러 개의 사설기관을 마련했는데 그중 제일 중요한 것은 언문청이었습니다. 문종 때 기록으로는 정음청으로 바뀌었지만 실록에 정확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으나 이곳에서 훈민정음과 그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밖에도 책방, 묵방, 화빈방, 조각방 등을 사설기관으로 두었는데 이들도 훈민정음의 편찬 및 그에 이은 번역 사업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훈민정음의 기원을 살펴보면 표문자인 훈민정음이 어느 문자의 계통을 이어받아 창제되었는지를 밝히고자 하는 설명이나 학설을 훈민정음 기원설이라고 합니다. 1940년에 훈민정음의 원본이 발견되기 전까지 여러 갈래의 기원설이 존재했으나 원본 훈민정음의 제자해에서 정음 28자 각 상기 형이 제지라고 하여 훈민정음의 창제가 상형을 바탕으로 한 것임을 밝히고 있어 여러 문자로부터의 기원설을 주장하는 사람은 이제 거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제자해의 그 각각 그 꼴을 본떠 만들었다와 원본 훈민정음 끝부분의 정인지 서문에
상형을 하되 글자가 고전과 비슷하다 또는 고전을 본뜻을 상형하였다라는 구절에 대한 해석을 중심으로 여러 기원설이 주장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음소문자인 훈민정음은 그 문자적인 성격에 있어서 한자와 다르나 그 제작 방식의 기본 방식에 있어서는 한자의 제자법을 따를 수도 있습니다. 한자 제자법의 바탕이 되는 것은 육서법이며 그 중에서도 상형과 치사가 기본이 됩니다. 따라서 모양을 따른 상형이나 그 뜻을 따르는 지사의 형태가 한글 창제에도 사용되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훈민정음의 제자 원리가 한자와 마찬가지로 상형이며 이렇게 해서 자형이 고전과 비슷하게 되었음을 설명한 것이라고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채만리가 한글 창제에 대해서 반대한 인물로서 유명한데 반대 상소문 중에 나타나는 글자의 꼴이 비록 옛날의 전자를 본뜻으나 자형, 수방지, 문이라는 구절도 여기까지 자형에 대한 것이 제자 방식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해석하면 위와 같은 설명은 합리적인 것이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와는 달리 고전을 참고로 하여 먼저 제자한 다음 상형설을 결부시켰음을 설명한 글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원나라의 파스파 글자까지 결부시켜 훈민정음을 창제할 때 파스파 글자를 참고하되 고전 글자와 비슷하게 생긴 파스파 글자와 마찬가지로 훈민정음도 고전 글자처럼 제자하고 여기에 상형설을 결부시킨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음소문자인 훈민정음은 글자의 성격으로 보아서는 몽골 글자나 파스파 글자와 같고 음절 단위로 표기하는 방식으로 보아서는 한자나 파스파 글자와 같은데 여기 지금까지 논의해온 기원설은 저자 방식이나 자체의 유사성에 더 중점을 두고 설명해온 느낌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서 지금까지의 기원설을 간단히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발음기관의 상형 기원설입니다. 즉 정음자가 모두 발음할 때의 발음 기관의 상태나 작용을 본떠 만들어졌다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고전기원설입니다. 세종실록 세종 25년 12월조 이달에 임금께서 친히 음문 28자를 만드시니 그 글자가 고전을 본땄다라고만 기록되어 있어 고전기원설이 나오게 되었으며 역시 세종실록에 기재되어 있는 채말리 등의 훈민정음 창제 반대 상소문에도 글자의 꼴이 비록 옛날의 전자를 본따으나 라고 되어 있어 이 설을 더욱 뒷받침하였습니다. 또 세종 28년 9월조에 실려 있는 정인지의 훈민정음 서문 가운데 이러한 구절도 이 기원설의 근거로 내세워지고 있는데 다만 상형과 지방 고전을 분리시켜 상형은 제자 방식을 말한 것이고 자방 고전은 채말리가 지적한 대로 자형을 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즉 상형이 자방 고전이다 이런 구절이 기원설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 기원설은 이등무의 청장관전서에 실려있는 악력기나 일부 서양 학자들의 저술에서 주장되었으며 최근의 국내 학자 가운데도 이 설을 주장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범, 범자 기원설입니다. 범자가 뜻하는 것처럼 버마어, 오늘날의 버마나 불교의 영향을, 남방 계열의 영향을 받았다는 그런 설도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몽골자 기원설인데, 훈민정음이 몽골 글자와 같은 소리라고 주장을 하기도 한 이익의 성호사설의 내용도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범자와 몽골자 기원설도 있습니다. 즉, 범자와 몽골자 모두를 본땄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고대 문자 기원설도 있는데 영조 때 신경준이 훈민정음 운해서문에서 우리나라에는 옛날에 민간이 쓰는 문자가 있었다라고 한 것과 기타 비문 등의 글을 근거로 훈민정음 창제 이전에 고대 문자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설입니다. 여섯 번째 고대 문자 기원설은 지금
한글 학자 중에서도 이것을 믿는 사람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영리기원설이 있는데 영리기원은 성리학의 바탕이 된 역학의 원리에 따라 창제되었다고 하는 설입니다. 즉, 주역의 어떤 영향을 받아서 훈민정음을 창제했다. 이런 설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는 창문상형기원설입니다. 이 창문상형기원설은 우리나라가 아니라 서양학자 에카르트라는 사람이 주장한 것입니다. 즉, 저도 어릴 때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옛날에 한글 학자들이 성상문이라든지 이런 신숙주 이런 학자들이 세종대왕의 지시를 받고 한글 창제를 고민하고 있는데, 문을 보고는 그 문고리의 모양과 또 문의 사각형 이런 것들을 보고 창제를 했다. 그런 주장입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는 기성문도 기원설이라 해서 제자 방식을 가지고 훈민정음의 기원을 설명한 것인데 정초에 육설학에는 한 항목으로서 기성문도가 있는데 여기에 상형의 기본이 되는 자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훈민정음 창제 때 이것을 참고로 하여 한글의 자형을 제자했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설입니다. 그리고 열 번째는 기타 기원설인데 서장 문자 기원설입니다. 팔리 문자 기원설도 있고, 뭐, 거란 문자, 여진 문자 기원설도 있고, 일본 신대 문자 기원설도 있고, 앙리 기원설 등이 있으나 모두 참고할 만한 가치가 별로 없는 걔네들입니다. 다만, 훈민정음과 같은 음소 문자를 창제할 때 15세기 당시에 이웃 나라들의 글자는 물론 문헌상으로 알려져 있는 모든 글자들을 참고했을 것임은 짐작할 만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훈민정책과 훈민정음을 보면 훈민정음을 창제한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종이 표기 수단이 없는 백성들에게 이를 마련해 주기 위해 15세기 중세 국어를 토대로 하여 국어의 문자화에 성공하고 이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 교화 사업을 실시한 것을 훈민정음에 의한 훈민정책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애민사상이 남달리 강했던 세종은 조선 건국 초부터 표방해 온 왕도 정치 사상, 천도 사상, 예치주의 사상, 법치 사상 등을 바탕으로 하여 유교 국가로서 이상적 정치를 실현하고자 하였습니다. 훈민정음 창제도 이러한 정신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훈민정음은 대개 이러한 목적에 의하여 사용되었습니다. 훈민정음은 1443년 창제된 이래 세 글자의 음가와 사용법을 설명한 한문책 훈민정음과 훈민정음 국역본에 이용된 것을 비롯하여 경서, 불서의 번역, 동국정음과 같은 운서 편찬, 농사직설, 간이 벽온방과 같은 실용 위주의 책과 같은 한자 교과서, 내훈 같은 교화서, 용비어 첨가와 같은 문학 작품 표기에도 이용되었습니다. 이들을 분야별로 시대별로 개관해 보면 민정음은 창제된 뒤에 조선 건국을 찬양하기 위해 편찬된 용비어 첨가 안의 국문가사를 표기하는 데 가장 먼저 쓰였고 당나라 두보의 시를 내용에 따라 분류하여 번역한 분류두 공부시 은혜 표기에도 쓰였습니다. 훈민정음 창제 사업과 함께 동국 정운을 편찬하고 새로 바로잡은 우리나라의 한자음을 보이기 위하여 한자음을 훈민정음으로 표기한 것도 백성을 위한 하나의 교화 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표준 중국 본토 자음을 나타내기 위해 편찬된 홍무정운 역훈의 한자음을 훈민정음으로 표기한 것도 마찬가지 경우였습니다. 또 15세기 말경으로 추정되는 유합과 1527년 최세진이 편찬한 훈몽자회 그리고 이보다 앞서부터 널리 사용되어 온 천자문과 같은 아동용 한자 입문서에도 훈민정음으로 해석과 음을 표기하여 학습 효과를 거두도록 했는데 이러한 예가 훈민정음이 교화사업에 쓰인 가장 좋은 본보기에 속합니다. 이상과 같은 아동용 계몽 서적 이외에 훈민정음 창제 직후부터 한문으로 쓴 교화 서적을 번역하여 백성들이 쉽게 읽도록 하려는 계획도 추진되었습니다. 먼저 세종의 명에 따라 1434년에 편찬 간행된 삼강행실도가
세종 때부터 성종 때에 걸쳐 번역 간행되었고 훈육에 필요한 대목을 소학 등 네 가지 책에 뽑아 편찬한 내훈도 1475년 번역문과 함께 간행되었습니다. 이러한 교화 서적으로는 본받을 만한 장류와 붕어의 행실을 담은 내용을 모아 1518년 편찬 번역한 이륜행실도가 있으며 삼강행실도의 속편인 삼강행실도도 1514년에 편찬 번역 간행되었습니다. 또 사회기강을 바로잡기 위한 지침서로서 주자 정손 여시 향약과 정속은혜 경민편 등의 번역 간행되었습니다. 이러한 간행과 더불어 훈민정음은 의학서적과 농학서적 등 일반 대중의 실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분야에 있어서도 훈민용어로 적극적으로 활용되었습니다. 의서 분야로는 구급 방언해 어디서나 구급용어로 쓸 수 있도록 편찬 번역된 구급 간이방을 비롯해서 촌가 구급방, 간이 벽온방, 우마양 저염력 치료방, 불온, 불문 온역 이해방 등이 있고 농업 분야의 서적으로는 강희맹이 편찬한 금량 잠록과 세종 때 한문으로 편찬하고 후대에 번역한 농사직설 등이 있습니다. 국민정음이 창제된 뒤에 조선에서는 유교 국가에서 가장 중히 여기는 유교 경전의 번역에도 힘을 기울여 이를 널리 읽히려 노력하였습니다. 그래야 세종 때부터 사서 오경의 번역이 추진되어 먼저 구교를 훈민정음으로 기록한 다음 16세기 후반 선조 때에 이르러 그 번역이 완성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서의 번역 사업은 조선 후기까지 꾸준히 계속되어 유교 국가로서의 기반을 다지는 데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조선 중기 이후에는 세상에서 열거한 경서, 의서, 농서, 계몽서 이외에도 사회 교화를 위한 서적 간행이 많이 늘어났는데 이러한 서적들은 대개 교훈을 위주로 한 내용이 많았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광해군 때에 이르러 효자, 연려, 충신의 행실을 본보기로 보인 동국, 신속, 삼강 행실도가 간행되었으며 인조 초에는 오륜, 가은해, 숙종 때는 중종 때 박세무가 지은 동몽선습이 간행, 번역되었습니다. 영조 때에도 삼강행실도, 이륜행실도, 경민편언해, 내훈 등이 중간되는 동시에 의제여 사서언해, 의제상훈언해 등이 간행되어 사회적인 귀감을 보였습니다. 영조 이후에 두드러진 특징은 왕이 직접 백성들에게 훈민정음으로 된 문장을 통해 교훈을 내린 유념이 많이 간행된 것입니다. 영조 때부터 의제, 제주, 유념, 유중, 외, 대, 소신, 서, 유념, 유호, 남육, 업, 인민, 유념 등 수많은 유념이 간행되었습니다. 유념이라는 것은 원문은 한문이 되어 있고 토를 다는 그런 형태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유념 가운데는 천주교에 빠지지 말라고 경계한 척사유념, 이모군란 때의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 내린 유8도 사군기로 인민 등유념과 같은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문과 한글을 병행해서 기록을 한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조선은 또 15세기 훈민정음이 창조된 뒤에 조선에서는 유교 국가에서 조선은 유교 국가이긴 하였으나 훈민정음은 불교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훈민정음은 창제되자마자 불경 번역에 이용되었는데 이는 어려운 불경을 쉽게 번역하고 알기 쉬운 훈민정음으로 표기하여 일반 신자들에게 널리 읽히고자 하는 목적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1447년에는 벌써 방대한 분량으로 간행된 석보상절의 표기에 훈민정음이 이용되었고 같은 해 간행된 월인 청강지곡에서는 석가의 공덕을 칭송한 노래 500여 곡을 훈민정음으로 표기하였습니다. 그 뒤 세조 때에 이르러 1461년 강경도감이 설치되어 대대적으로 불경의 번역 간행 사업이 진행됨으로써
상당한 분량의 15세기 중세 국어 산문이 훈민정음으로 표기되었습니다. 강경도감에서는 능엄경 은혜, 법화경 은혜 등 10여 종의 불경을 번역 간행하였고 그 뒤로도 역대 왕 또는 왕비 등에 의해 불경이 여러 간행되었으며 조선 후기까지 여러 차례 중간되었습니다. 중보 이런 의미겠죠. 중간이란 말은. 이 밖에 훈민정음은 오대 진언과 같은 범어로 된 불경의 음을 표기하는 데도 쓰였습니다. 이상으로 훈민정음 창제된 이후 역대 왕들이 백성을 가르치면서 훈민정음을 얼마나 사용해 왔는가를 간략히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 19세기 중기까지도 조선의 공용어 및 공용문자는 어디까지나 한문과 한자였습니다. 그러다가 훈민정음이 정식으로 공용문자로서의 자리를 차지하게 된 것은 1894년 11월 21일 조선정부 칙령 제1호로 법률 명령은 다 국문으로 본을 삼고 한역을 부하며 첨가하며 혹 국가문을 혼용함이라는 한글 전용 대원칙에 관한 법령이 공포된 뒤부터의 일입니다. 물론 이 법령이 바로 널리 시행되지는 못하였으나 이 무렵에 이미 국민 정원만으로 신문, 문학작품, 종교서적 등이 간행되기도 했으므로 백성들을 깨우치는데 훈민정음이 더욱 큰 구실을 하게 된 것입니다. 1894년 11월 21일이란 조선정부의 칙령이 훈민정음을 더욱 널리 사용되도록 이끌은 것도 사실입니다. 훈민정음은 애초부터 서민을 위해 창제된 글인 만큼 배우기가 어렵지 않았습니다. 식자청은 훈민정음 해례를 통해 쉽게 익힐 수 있었고 서민청은 이를 재조정한 방식으로 배웠습니다. 1527년 훈몽자유의 법내에는 반절식이 기록되어 있는데 성종조, 성종고와 종조, 성종조의 성현의 용제총화에 초종성 팔자, 초성 팔자라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창제 후 얼마 되지 않아 이 반절식이 고안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일찍부터 식자청은 여성과 서민청을 상대하기 위해 여성과 서민청은 자신들을 위해 각각 신문자를 배우므로 이러한 신문자는 널리 확산되어 갔습니다. 위에 열간 국어 작품들을 창작되고 한서의 은혜와 역학서 등 많은 글이 퍼지면서 신문자는 정착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불가의 불경 은혜 사대부의 가사와 시조, 교육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한서의 주해 및 번역 계층을 초월한 전교와 편지 등은 그 보급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인위적으로 만든 문자가 이렇게 정착되었다는 것은 문화사적으로 볼 때 매우 특이한 일인데 주로 문자가 없던 평민과 여성층에게 주어진 이들에 의해 전승되며 정착하였습니다. 당시 한문을 모르는 계층이라는 점에서는 여성은 서민층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글은 연산군 때인 1504년 일어난 투서 사건으로 인해 한때 음문은 탄압을 받았으나 이러한 문자 생활의 삼원체제는 조선 말기부터 그대로 지속되었습니다. 또한 음소 표기 철자법이나 반절식 문자 교육도 다소 변천을 겪으면서 개성되었습니다. 특히 순언문의 시가와 소설이 점차 유행하면서 언문은 많은 평민 및 여성층에게 친숙하고 불가결한 글이 되었습니다. 한글의 운동사를 이야기할 때 흔히 초기의 정음시대와 1504년 연산군의 금난 이후 개화기까지의 약 400년 기간으로 하는 원문시대로 구분합니다. 그러나 한글의 변천을 놓고 보면 임진왜란을 분수령으로 크게 양분됩니다. 17세기에는 병자호론이 따랐고 실학파가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중세가 전개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창제 당시처럼 어떠한 의문 정책이 시행되지는 않았고 철자법이 자연적 흐름에 맡겨져 간소화되면서 규범이 불확실한 양상을 띄웠습니다. 이러한 공식적인 언어 문자의 교육이 없었던 시대의 상황에 기인합니다. 업무는 안여자와 서민층에게 반절식으로 가르쳐졌고 그 철자법은 이들 개개인에 의해서 임의로 쓰여지면서 수세기가 흘렀습니다. 따라서 조선 후기의 철자법은 대개 중종 때부터 문란해지기 시작하여 날이 갈수록 지양 없이 표류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도 창제 당시의 규정한 음소 표기의 원칙은 계속 전승되었습니다.
하늘은 하늘의 심정을 담은 독창적인 문자책의 한글은 하늘은 한민족을 하여금 강차 오실 참 부모께서 인류를 사랑으로 구원하시려는 하늘의 말씀과 심정을 전할 수 있는 말과 글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한글은 세종대왕이 1443년에 창제한 한글의 독창적인 문자 체계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중국의 한자가 양반과 식자층에서 사용되어 있었음에도 세종대왕은 문자를 모르는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누구나 쉽게 쓸 수 있고 읽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배우기 쉽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문자를 만드신 것입니다. 이처럼 한글은 인류 역사 최초로 하늘과 같은 심정으로 왕이 민중을 위한 문자를 개발하여 한글에는 모든 백성이 지식을 알 수 있도록 하는 예민 정신이 담겨 있습니다. 한글은 자음과 모음의 결합으로 다양한 소리를 표현할 수 있는 음소 문자로서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 과학적인 원리에 입각하여 만들어져 다양한 언어를 표기할 수 있는 높은 활용성을 가지며 하늘의 심령과 하늘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언어인 것입니다. 이상 한글에 대한 내용을 마치고 다음에는 발달된 과학 기술에 대한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